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란에서 고위 관료들의 탈출 러시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하메네이가 암살 표적이 되었다는 소식이 겹쳐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한 암살 음모가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아는 우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도발 행위도 이란 민족 전체에 대한 전면전 선포와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체제의 겉면은 늘 단단한 척하지만 균열은 대개 가장 그럴듯한 슬로건 뒤에서 먼저 시작되곤 합니다. 알리레자 제이라니 호크마바드는 제네바의 유엔 관련 기구에서 근무하던 고위 외교관으로 임무를 이탈해 스위스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2017년에 제네바 주재이란 상설대표부에 합류했고 여러 해 동안 유엔 경제 관련 기구들에서 테헤란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국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이탈은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며칠 사이 다른 이란 외교관들 역시 여러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이란 사회 내부의 압력이 커지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 체제의 얼굴 역할을 해온 외교 엘리트층 깊숙이까지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위 외교관들이 동시에 자리를 뜨려 한다는 사실은 권력기관 내부에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외 이미지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의 정치적 균열이 더 크게 벌어지며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란 인근으로 접근했습니다. 테헤란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USS 에이브러햄 링컨은 현재 항해 속도를 유지할 경우 1월 23일 전후로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을 그 정도까지 들이밀면서 상대가 보지 못하길 바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격 결정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워싱턴이 선택지를 넓혀두는 방식입니다. 정밀 타격, 억제 혹은 단순한 심리적 압박, 이 셋은 종종 같은 문장 안에 함께 등장합니다. 해당 함정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 남중국 해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미 열흘가량 걸리는 항해 일정의 절반 정도를 마친 상태였고 아라비아 해에서 이란과 관련된 작전 반경에 들어가는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이 즉시 공습으로 치닫지 않는 모습은 이익과 위험을 냉정하게 저울질한 결과로 읽힙니다. 얻을 수 있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파급 비용은 너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적 충돌을 설계한다면 목표는 핵 프로그램을 겨냥해 최고 지도부가 한 발 물러서게 만들고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려는 공격은 전혀 다른 괴물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그들은 생존전으로 들어가고 그때는 계산서가 전혀 다른 숫자로 바뀝니다. 미국은 결정타가 부족하고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며 기습 요소도 제한적입니다. 국내 정치적 압박도 크고 권력 공백과 장기전 수렁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격을 이어가더라도 IRGC의 수많은 이동식 발사대는 산악지형에 숨을 수 있고 전쟁이 끝난 뒤에 권력 파편화는 주변 지역 전체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테헤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상군 투입 없이 전면 지상전 없이 풀어야 하는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란의 시위 물결은 아직 진정한 혁명이라 부르기엔 부족합니다. 중심축이 약하고 혼란을 통제할 만큼 단단한 지도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IRGC는 막대한 희생을 감수시키면서까지 진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시설을 겨냥한 정밀 타격과 체제 자체를 뿌리째 뽑는 군사적 시도는 결과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복에서 보복을 낳는 전쟁은 모든 것을 소진시키고 폐허만 남깁니다. 독재에 맞서는 투쟁은 정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오래 준비된 구조와 흔들리지 않는 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분노만으로는 안 되고 장기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약 9천만 명에 달하는 이란 국민이 시리아형 내전의 악순환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을 잃을 위험입니다. 이란과 관련한 어떤 다음 수순이든 차갑고 날카롭게 수년의 기반 위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직 미국이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시위가 잠시 잦아든 뒤 이란 당국의 행보는 반발을 촉발한 깊은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위의 재점화는 가까운 미래에 거의 확실한 흐름처럼 보입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 경제가 좋지 않다고 인정하며 정부의 진지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그 발언은 피상적이고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합니다. 분노를 잠재우려면 체제의 본질과 현재의 정치, 경제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하지만 정권은 그 변화를 선택할 준비가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의 방공망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1월 17일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의 러시아 방공 인프라를 정밀 타격했고 도네츠크 인근의 무인기 저장 및 준비 시설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핵심 지역에서 하늘을 통제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계산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침공을 특별이라 부르며 포장지를 붙여도 현실은 그 포장지 위에 전선의 먼지와 잔해를 그대로 찍어냅니다. 크림반도에서는 러시아 통합 방공망의 핵심 요소 2가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서쪽 해안 도시 예브파토리아 인근에서 네보우 장거리 경계 레이더가 공격을 받았고 이와 같은 지역 후토로크 인근에서는 판치르 S1 방공 체계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통제하는 도네츠크 지역의 한 지점을 타격했는데 그곳은 작전용 UAV를 저장하고 출격 준비를 하던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UAV는 러시아가 정찰과 사격 조정, 전선 정밀 타격에 활용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구체적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적으로 확인된 영상이나 보고는 아직 없지만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적의 전투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중 강습부대는 도시 내부에서 정교한 기만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제79 독립 공중 강습여단은 1월 17일 공개한 전투 영상과 설명에서 미르노우라드 인근 건물에 숨은 러시아군 매복 거점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찰과 심리전 그리고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의 정확한 행동이 맞물린 결과라고 합니다. 여단에 따르면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 공수전력의 제7 신속대응 군단에 속하며 도네츠크 지역 미르노우라드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러시아군의 은밀 침투를 차단해 후방 보급을 흔들거나 도시 내 거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입니다. 최근 교전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러시아 보병 한 명이 지역의 양어장 시설 같은 민간 인프라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무선 교신을 가로채 표적의 호출, 부호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돌입하기보다 더 영리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건물에 접근해 러시아어로 자신들을 아군 지원 병력인 것처럼 속였고 결정적 문장은 케드르, 우리는 아군이다, 지원하러 왔다였습니다. 그 기만이 통하자 돌격조는 별다른 저항 없이 내부로 진입해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침공이 정당화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전선에서는 이런 방식의 생존 게임이 더 정교해지고 냉혹해진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쿠피안스크와 포크롭스크 방향에서 주도권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최신 평가에서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두 핵심 축에서 전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분석했습니다. 1월 15일 공개된 위치 확인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주 쿠피안스크 북쪽에서 전진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방어선을 다지면서 상대 침투를 밀어내는 계산된 반격의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러시아군은 쿠피안스크와 동쪽 인근에 여러 차례 직접 공격을 이어갔지만 도심 돌파는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황을 통제하며 소규모 침투조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포크롭스크 방향에서도 1월 17일 위치 확인 영상에 근거해 우크라이나 부대가 포크롭스크 동쪽의 스비틀로 마을 북서쪽에서 전진했다고 ISW는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러시아군은 포크롭스크 주변에서 북쪽, 동북, 동쪽, 서남 등 여러 축으로 산발적 공세를 강화했으나 우크라이나 방어선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미르노우라드로 이어지는 주요 축에서 방어가 버티며 러시아의 확장 돌파 가능성을 막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 전력 제7 신속 대응 군단 소속 제132 독립정찰대대는 하루 만에 포크롭스크 방향에서 러시아군이 존재하던 지역 약 900m를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은 전술 상황을 개선하고 상대 활동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찰팀이 공중감시로 목표를 포착하고 전 구역을 통제하는 가운데 기동조는 사륜 지형 차량을 이용해 유연하게 급습하며 지역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2025년에 우크라이나 곡물 200만 톤 이상을 탈취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기관은 2025년 내내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수확한 곡물을 조직적으로 반출해 러시아산으로 위장하고 국제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총량은 200만 톤을 넘었고 하반기만 약 140만 톤에 달했으며 주요 경로는 세바스토폴 항을 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쟁이 정이라고 주장하는 입이 있다면 그 입이 동시에 곡물 창고의 자물쇠를 바꾸는 손과 한몸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이 대목이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점령지 곡물을 계속 반출하면서 원산지를 숨기고 러시아 농산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반출은 아조프해와 흑해 일대 러시아 통제 항만을 통해 지원된다고 합니다.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 53.6%는 이집트로 약 49만 톤, 방글라데시로 약 25만 톤이 향했습니다. 그 밖에 레바논, 튀르키예, 시리아로도 각국 수만 톤이 보내졌고 더 적은 물량이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지부티, 일부 발칸 국가로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제재 회피와 법적 흔적 은폐를 위해 러시아 수출업자들은 공해상 선박 대선박 환적을 활용했고 카프카스 항 인근에서 중계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옮기며 위험을 줄이려 한 정황도 언급됩니다. 우크라이나 저항 세력은 러시아 브리스크에서 전력 인프라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운동 조직 ATESH는 브리스크 지역의 중요 변전소 파괴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공격이 볼로다르스키 산업지구 전력 인프라를 마비시켜 러시아의 핵심 군수 보급 기반을 흔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18일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서 ATSH는 목표가 볼쇼의 폴피노 지역의 변전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전소는 폴핀스카야 역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 역은 탄약과 군장비를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주요 운송 거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전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멈추면서 군수 운송이 크게 지연됐고 브리스크 수리공장과 연료 저장 시설 등 국방부 연계 시설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ATS는 이 변전소를 적의 에너지 체계에서 핵심 결절점이라 부르며 후방의 작동을 마비시키는 방식이 직접 충돌 없이 전력을 깎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공격이 늘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침공이 결코 짧고 깔끔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의 정치적 탄압이 기록적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중국의 정치 통제가 극단적으로 강화되면서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이 실질적으로는 충성심 검증과 권력 집중의 도구로 작동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식 통계와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중국 공산당의 기율 기관은 98만 3천 명을 처리했고 전년 대비 10.6% 증가했으며
통계가 공개된 이후 약 20년 사이 최고치로 평가됩니다. 이 흐름은 경제 범죄 단속을 넘어 정치와 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분석가들은 이 억압의 강도가 중국의 다음 5개년 계획 승인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핵심 목표는 시진핑의 노선이 모든 행정 단위에서 무조건적으로 관철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도부 지시에서 벗어나거나 이른바 관료적 일탈로 보이는 행태를 중대한 기율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탄압은 기층에만 머물지 않고 권력 상층과 감독기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참석률이 낮았다는 관측이 나오며 일부는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약 10%의 위원이 불참했다고 전해집니다. 공개석상에서 사라지거나 배제된 인물들 가운데에는 시진핑과 가깝다고 평가되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같은 고위 인사도 거론됩니다. 국영매체는 재판쇼와 공개 자백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며 과거식 정치 선전을 되살리고 있고 그 결과 행정 시스템은 결정 회피와 공포에 기반한 경직 상태로 빠져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약 14만 명의 관료가 이른바 무의 행정으로 처벌받았고 실수하거나 기율 조사 대상이 될까 두려워 결정을 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관료들은 충성을 과시하기 위해 시진핑의 정치 경제 우선순위를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 결과 반도체, 전기차 같은 분야에 기초나 수요가 약한 지역까지 무리한 투자가 몰리며 금융 버블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시에 대형 사건들은 경고용 본보기처럼 제시됩니다. 중국 전 농업부장 탕런제는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23년에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랴오닝성 위원회 전 부주석 리원시도 부패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은 공포 분위기를 더 짙게 만들며 규율과 절대적 충성 위에 서 있는 권력 구조를 굳히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발언을 이어가는 동시에 바다 위에 거대한 부유 장벽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대만 무력 점령 계획을 거론하는 가운데 중국은 수천 척의 어선을 동원해 해상에서 거대한 장벽 형태의 집결을 연습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사례에서는 중국 어선 약 1,400척이 통상 조업을 멈추고 바다 위에 길게 늘어서 약 200마일이 넘는 대형 대열을 형성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약 2,000척이 동원되어 두 줄로 나란히 서며 길이가 약 290마일에 달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는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조직적 훈련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해상 민병대 운용 훈련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민간 선박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준비된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민간과 군사의 경계가 흐려지는 회색지대는 상대가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면서도 긴장 고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만 주변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런 대규모 선단은 주요 항로를 막고 군함과 상선의 이동을 방해하며 레이더 표적을 혼란시키는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압박을 최대화하는 방식이며 상대를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이 부유장벽 전술은 중국이 부드러운 형태를 띠되 정교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해상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신호로 읽히고 지역 안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